자,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예요. 제목이야, 제목.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자,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분별 결정이라고도 하고 책에서는 특히 재결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분별 결정,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 물에 녹지 않는 고체들은 물에다 넣어서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히면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그랬지. 네, 근데 재결정 또는 분별 결정은 뭐냐면 물에 고체가 둘 다 녹는다고 생각해봐. 소금하고 설탕 생각해봐. 걔네는 물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지. 네,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게 바로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목은 잘 봐. 얘는 뭐냐면 자, 물에 녹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물에 녹는 고체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얘는 붕산이라고 하는 것도 물에 잘 녹고 소금도 물에 잘 녹아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자, 한 고체만을 석출시켜요. 석출이라는 거 배웠지, 우리? 네, 그래. 물에 녹아있던 고체가 다시 고체로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걸 석출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고체만을 석출시켜서 걸러내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재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재결정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줄 거야. 예로. 자, 어떤 예로 들 것인지 한번 봐봐. 이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는 온도고 여기는 용해도인데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그램 퍼 물 100g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물 100g에 고체가 얼마 녹느냐 이런 뜻이야. 근데 자, 요거는 소금이에요. 소금이고 요거는 붕산이에요. 근데 여기가 책에서는 거의 100도인데 80도씨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4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도씨인데 여기는 38이고 여기는 5예요. 그래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요거 가지고 할 거야. 자, 그럼 잘 봐. 자, 붕산이 10g, 소금이 30g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이에요. 이 고체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거를 과정을 선생님이 쭉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이 방법이 재결정 또는 분별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또는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 얻는 거 있지? 네, 그런 것도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지.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얻는 거나 합성의약품의 정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분별결정, 재결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 방법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과정을 써줄 테니까 봐봐. 과정 1. 자, 80도씨의 물 100g에 녹일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보자.
그래프 보면은 80도씨에서는 붕산하고 소금 모두 몇 g씩 녹을 수 있어? 40g이요. 그래, 40g씩 녹을 수 있는데 붕산은 10g밖에 없지. 네. 그럼 다 녹겠지. 네. 소금도 40g 녹을 수 있는데 30g밖에 없지. 네. 그래, 그러면은 붕산 10g하고 소금 30g이 어때? 다 녹아요. 그렇지, 다 녹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다 녹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온도를 20도씨로 냉각해, 그냥. 그러면 20도 보면 돼, 20도. 자, 20도 봐봐. 자, 붕산은 몇 g 녹아? 5g이요. 붕산은 5g 녹아요. 그러면, 자, 10g 중에 붕산 5g이 어떻게 돼? 석출되는 녹아. 거지. 아, 10g이 녹아있는 곳에 5g밖에 안 녹아. 그럼 5g이 어떻게 돼? 고체로 떨어져야지. 그치? 그래서 이게 고체로 변한 거야. 그러면 용액 속에는 나머지가 들어있겠지? 네. 녹아있어. 붕산 몇 g이 녹아있어? 5g이요. 그렇지, 5g. 소금은? 38g이요. 아니지, 38g 녹을 수 있는데 30g밖에 없잖아. 아, 30g이요. 그래, 여기에는 30g 그대로 녹아있어요. 녹아있다. 그치? 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용액을 증발시켜. 자, 용액을 증발시킨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고체가 뭐뭐가 얻어져? 붕산은 몇 소금이랑 그램? 붕산. 이거 아니야. 여기 증발시키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 하나 빼먹었다. 자, 이거를 용액을 거른다. 자, 이제 거른다. 거름종이로 거르면은 거름종이 위에는 뭐가 남아? 거름종이 위에 뭐가 남아? 붕산 그렇지. 붕산 몇 g이? 5g이요. 5g이 남아. 그리고 밑으로 빠져나가 용액으로. 용액 속에는 역시 뭐가 있어? 붕산 5g이랑 소금 30g. 그렇지. 소금 30g이 녹아 있는 거지, 용액 속에. 네. 이렇게 해서 우선 붕산 5g 얻어냈지. 네. 분리한 거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액을 증발시켜요. 자, 증발시킨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액이 증발되면서 고체가 얻어지지. 네. 고체는 붕산 5g하고 소금 30g이 섞여 있니? 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고체가 얻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잘 봐. 80도씨의 물 이번에는 100g이 아니라 20g에 녹일 거예요. 자, 물 100g에는 몇 g씩 녹았지? 80도에서? 더 왼쪽에 40, 그래프 봐야지. 40g. 40g씩 녹는데 물 100g에 녹는 게 40g씩이야. 근데 물이 여기에서 몇 g이야? 20g이 20g. 그치? 네. 그러면 물의 양이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녹는 양도 5분의 1로 줄는 거야. 그러면 어, 소금은 몇 g 녹아? 15g이요. 아니지. 자, 30g이 있는 곳에서 자, 80도 봐봐. 80도 물 100g에는 40g 녹지. 네. 20g에 5분의 1 녹는다니까? 40g에 5분의 1이 얼마야? 8, 8g. 그리고 붕산도 8g 녹겠지. 네. 근데 붕산은 몇 g밖에 없어? 10g이요. 5g, 5g. 아,
8g 녹는 곳에 5g밖에 없으니까 5g이 녹는 거지. 네. 그러면 뭐가 안 녹아? 소금 몇 g이? 28g. 아, 22g. 22g. 안 네. 녹지?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거른다. 걸음 종이로 걸러. 자, 이걸 다시 용액을 거른다. 이렇게 할까? 자, 용액을 거른다. 그러면은 걸음 종이에는 위에는 소금이 22g이 얻어지죠? 네. 그리고 용액 속으로는 소금은 8g 녹아서 빠져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붕산은 5g 다 녹아 있겠지? 네. 이렇게 돼서 소금하고 붕산이 분리가 됐잖아. 이거 봐. 여기에 붕산 거름종이 위에 5g, 여기는 소금 22g. 이렇게 얻어내는 걸 분별 결정 또는 재결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제목이 봐봐. 액체 둘 다 녹는 고체지? 네. 그럴 때도 용해도 차이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런 거야. 물에 하나는 녹고 하나는 안 녹아.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물에 녹는 고체와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 이거 어떻게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소금하고 모래가 섞여 있다고 보자. 자, 소금하고 모래가 섞여 있는데, 자, 하윤이한테 선생님이, 하윤아, 저거 소금하고 물에 섞인 거 분리해봐. 어떻게 할래, 너? 모래를 먼저 거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소금을, 모래를 먼저 거른 다음에 소금을 거르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명하려면 물에 녹여라 이런 얘기지. 네. 그래, 물에 둘 다 넣으면은 소금은 녹고 모래는 안 녹잖아. 네. 그러면은 걸러. 그러면 모래가 먼저 걸러지잖아. 네. 그러면 빠져나간 건 소금물이지. 네. 그걸 증발시켜. 그럼 소금 얻어지잖아. 네. 그거 어려워? 아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지. 물에 넣어 녹인 후 모래를 거르고 자 용액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다. 그럼 방법 된 거야. 끝난 거잖아. 그래. 이거 잘 제목을 잘 보란 말이야. 물에 둘 다 녹는 고체도 역시 용해도차. 둘 중에 하나만 녹아도 용해도차. 근데 둘 다 안 녹을 때는 밀도차 있잖아. 하나는 가라앉히고 하나는 띄우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기억을 해둬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물에 녹는 기체와 녹지 않는 기체가 있어. 자, 그 대표적으로 공기하고 암모니아. 자, 공기는 물에 안 녹지만 암모니아는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방법은 물을 통과시켜. 물에 통과시키면 물에 녹는 기체만 제거가 되죠? 네. 그래, 이렇게 하면은 물에 안 녹는 기체는 따로 뽑아낼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잘 봐봐. 물에 녹는 기체하고 녹지 않는 기체는 용해도차를 이용하지만 둘 다 물에 안 녹을 때는 선생님이 무슨 차이를 이용한다 그랬어? 두 기체가 둘 다 안 녹아 물에. 음, 질소하고 산소 또는 끓는, 부탄하고 프로판 무슨 끓는 차이를 점, 이용해? 끓는 점? 그렇지. 그렇게 알아두는 거야. 그게 끓는 점 차이였잖아. 그런 형태로
혼합물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을 때는 끓는 점차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은 밀도차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은 용해도차고, 이렇게 제목으로 머릿속에 딱 알고 있어야 이런 부분에선 쉽게 이거는 밀도차, 이거는 끓는 점차,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끝났어요. 자,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가 뭔지를 배울 거야.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원리는 뭐냐면 이런 원리를 가져요. 용매의 녹은 용질의 이동 속도 차를 이용한 분리예요. 여기는 봐봐. 이동 속도 차를 이용한다 그랬잖아. 근데 용매, 녹은 용질의 이동 속도야. 용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은 녹는 물질이었지? 네. 이걸 이용하는 게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인데,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실험이 매우 간단해. 실험이 비교적 간단하다, 단순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우 적은 양도 아주 분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사인펜에 점 하나 있지. 사인펜으로, 검은 사인펜으로 점 하나 찍었어. 그 점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굉장히 양이 적어도 가능하고, 세 번째,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자, 우리 끓는 점차를 이용할 때 서로 섞이는 액체는 끓는 점차를 이용했지. 네. 물하고 에탄올. 물은 100도씨지만 에탄올은 80도거든. 자, 그런데 어떤 물질은 79도씨에서 끓고 어떤 물질은 80도씨에서 끓는다고 해봐, 두 개. 요 물질은 끓는 점차로 잘 구별이 될까? 아니요. 이게 안 돼요. 79, 80은 온도 차이가 너무 작잖아. 네. 그런 것도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효과적이야. 그래서 물질 특성이 비슷해도, 자, 효과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자,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이야. 그러면 세 번째, 크로마토그래피의 주의점은 뭐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은, 자, 반드시 뚜껑을 덮어야 돼요. 뚜껑이 반드시 덮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선 점을 찍을 거거든. 점이 용매에 잠기면 안 돼. 자, 이 두 가지가 주의점이야. 그러면 우리 종류는 뭐가 있느냐?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는, 자, 우리 거름종이 같은 걸 이용하잖아? 그러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분필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얇은 막이라는 게 있는데, 얇은 막 TLC라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있지? 자, 어느 곳에다 이용할 수 있냐면, 이용되는 분위기. 자, 이용되는 분야는 우리 잉크 색소 분리 있죠?
네. 잉크의 색소를 분리한다든지 또는 나무의 엽록체도 색소가 있거든. 네. 이런 걸 분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분리 또는 우리 약물 검사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또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약물 검사하지. 네. 약물 먹어서 금지 약물 먹으면 그냥 1등을 했어도 박탈당해요. 그게 크로마토그래피로 소변을 검사하는 거야. 약물 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RF 값이라는 게 있거든. 요거는 책에도 안 나와. 근데 알아두자. 용매가 이동한 용매 이동 거리분의 용질의 이동 거리. 자, 요거를 RF 값이라는데 RF 값이 같으면은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즉 우리가 분필 크로마토그래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야. 예. 분필로 검은색 색소를 분리해보자. 자, 그래서 분필을 이렇게 하얀 분필을 이렇게 놓고 자, 밑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위에도 선을 하나 그을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 수성 사인펜으로 검은색 수성 사인펜에 검은색 점을 찍었어요. 알겠니? 네. 그래 놓고 요거를 물로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물. 이게 물이야. 이거 봐봐. 점이 물속에 안 잠겼지? 네. 그러면 이게 분필이 이거 뚜껑을 덮여 있는 상태여야 돼. 자, 그러면 이 수성 사인펜에 이 찍은 점이 자, 분필은 물을 쭉 흡수하니? 아니요. 분필 너 물이 흡수되는 거 못 봤어? 아, 봤어요. 넣으면 물이 쭉 타고 올라가요. 분필 끝까지. 그랬을 때 있지? 여기에서 이제 봐봐. 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색소가 3개가 나왔다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있지? 이 거리를, 자, 이게 용매 이동 거리예요. A. 그 다음에 요걸 B라고 해보자. 요게 B. 그랬을 때, 자, 요거에 가라고 해볼까요? 이건 나라고 해보고, 이게 다라고 할 때, 다의 RF 값은 어떻게 되니? A분의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물이 처음 선에서부터 끝에 우리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실험할 거야 라는 거지. 네. 그래서 물이 쭉 올라간 거리가 A고 그 다음에 색소가 쭉 올라간 게 B란 말이야. 다가 제일 조금 올라간 거야. 그러면은 RF 값은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윤아, 가나다 중에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건 누굴까? 가요. 그렇지. 가가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거야. 봐봐. 이동 속도 차를 이용한다 그래. 그러면 가나다 중에 분필하고 붙으려는 성질이 누가 제일 강할까? 가? 붙으려는 성질이 강하면 너 빨리 이동할까? 천천히 이동할까? 하윤이 보고 전 아스팔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과 푹푹 빠지는 갯벌을 걸으라고 하는 것 중에 누가 더 빨리 걸어? 아스팔트. 아스팔트가 더 빨리 걸을 수 있지.
왜냐면 갯벌은 발하고 쪽쪽 달라붙잖아. 아, 그러면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느려요. 그래. 그러면 다시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건 누구라고? 다요. 그리고 분필하고 붙으려는 성질, 흡착력 또는 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붙으려는 성질은 누가 제일 커? 다요. 다지? 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실험을 하나 마지막으로 배워볼까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 거예요. 자, 이만한 판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마지막 선을 여기다 걷어요. 그리고 여기에 점을 이렇게 4개를 찍었어. 요게는 물질 A, B, C, D. 그리고 여기가 용매야. 요만큼 용매를 담아놨어. 그랬더니 A는 막 끌려 올라간데 이렇게 나왔고 B는 자 이렇게 나왔고요. C는 이렇게 나왔고요. D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 여기에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정해 이거를 가, 나, 다, 라, 마, 바, 사라고 해보자. 자 하윤아 이거 보고 A, B, C, D 중에 순물질 있어? 순물질? 음, A랑 C요. 그렇지. 자 A와 C는 순물질이에요. 왜? 한 가지밖에 안 나왔지. 네. 그러니까 A는 가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C는 라로 이루어진 물질인 거야. 자 그럴 때 혼합물은 그러면 누가 누구겠어? B랑 D요. B와 D인데 그러면 또 알아보자. B는 누구누구로 이루어진 거야? 나랑 다요. 나 플러스 다. D는 누구누구 이루어진 거야? 마바사요. 마, 바, 산데. 자, 여기에서 나하고 마하고 나와 마는 무슨 물질? 같은 물질. 그 다음에 라와 사도 같은 물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생기잖아. 걔네들은 RF가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물질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도 끝났어요.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자, 선생님이 보라는데 한번 보자. 거기 91쪽에 3번 문제가 크로마토그래피죠? 네. 거기 봐봐. 쭉 A, B, C, D 4개가 나왔네? 네. 그러면 색소가 4개가 혼합물에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93페이지 봐봐. 거기 사인펜 분리하는 것도 색소가 분리되는 거 보이죠? 네. 그래. 그러면 단원 큰 단원이 하나 다 끝났어요. 그거 봐. 단원 금방 끝났죠? 자, 이제 106페이지로 넘어가자. 106페이지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 거야. 네. 거기까지 할 거야. 이제 수권의 분포와 활용이에요. 자, 수권의 분포와 활용. 자, 첫 번째 수권이 뭐냐? 수권. 지구상의 물이에요.
자, 지구상의 물을 수건이라는데 지구 전체 겉면에 몇 퍼센트 정도냐면 지구 표면에 약 몇 퍼센트? 70%요. 약 70%가 수건이에요. 자, 이걸 수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지구상의 물의 수건의 분포예요. 수건의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상의 물 중에 누가 제일 많아? 밤, 바닷물. 바닷물. 그래, 바닷물이 제일 많지. 그리고 육지의 물은 됐다 조금밖에 안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해수라고 불러, 해수. 해수가 얼마냐면 거기 나온 대로 얼마니? 97.47%죠? 네. 97.47%가 해수. 그 다음에 있는 게 육수예요. 육지의 물이야. 육지의 물은 얼마겠어? 그러면 2.53%가 되겠다. 근데 육지의 물 중에 제일 많은 거 누굴까? 이거 외워야 돼요. 육지 물 빙하, 중에 제일 많은 거. 빙하요. 그 다음이 빙하. 이거 외워야 돼요. 지하수. 그 다음에 강호수예요. 알겠니? 네. 이렇게 배우면 돼. 자, 그런데 자, 우리 이 해수는 첫 번째. 해수는 자, 염분이 있어서 짠맛이 나죠? 네. 이 물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해요. 자, 목마르다 그래서 바닷물 퍼마시잖아. 그러면 탈수 증세가 더 심해져서 목이 더 마르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 물에 몸이 더 많이 빠져. 자, 그런데 자, 담수, 육수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담수라고도 불러요. 그 중에 빙하. 빙하는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많죠? 네. 이런 데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지하수는 표층수라고 불러. 표층수가 지하로, 자, 침투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 호, 수, 물은 이건 표층을 흐르는 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담수, 육수라고도 부르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물의 분포는 뭐 별거 없잖아. 근데 우리 물의 이제 수건의 활용이에요. 자, 수건, 우리 물이 이 수자원이라고 하거든. 자, 물도 우리 주변에는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물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너 TV에서 그 아프리카 쪽 또는 그쪽에 못 사는 애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먹으려면 엄청 멀리 이용해서 막 오염된 물 푸는 거 봤지? 네. TV에서 나오잖아. 막 뭐 우리 깨끗한 물 보내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캠페인으로 그런 것처럼 물은 있지 대체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어요. 없는 유일한 자원. 그래서 물은 굉장히 귀한 자원이란 뜻이야. 우리 목이 마를 때 물 안 먹고 기름 마셔서 갈증이 해소될까? 아니지. 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도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라는 걸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수자원 중에 있지 쉽게
활용 가능한 물은 얼마 정도냐면 전체의 몇 퍼센트냐면 0.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물 중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0.77%밖에 안 돼.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겠지? 네, 그치? 그래.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해수는 염분 때문에. 그 다음에 비나는 얼어있죠? 네, 쉽게 사용이 돼? 안 돼요. 불가능이다. 우리가 비가를 극지방에 가서 떼와가지고 그거를 먹을 수도 없잖아.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수자원이 부족한데 그러면 수자원에 활용되는 곳은 어디에 활용되는지 이거는 제목만 써줄 거예요. 자, 하윤이가 가정에서 쓰는 물들 많지? 네, 그런 걸 뭐라고 그럴까? 생활용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농업을 하는데 쓰는 물을 뭐라고 부르겠어? 농업용수. 그리고 공장 같은 데서 쓰는 물을 뭐라 그러겠어? 공업용수. 공업용수. 그다음에 이 내용만 요거는 알아두자. 여기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유지용수라는 게 있거든. 자, 유지할 때 필요한 물이란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 그러면 쉽게 이런 얘기예요. 하천이 강의 역할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최소의 물의 양이 있겠지. 네,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걸 강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요. 아니잖아. 그렇듯이 자 뭐냐면 하천 강이나 호수나 이런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에요. 자, 이 물만큼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강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강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강 속에 물고기나 이런 것도 살 수 있지만 그 물이 더 줄어들면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막 이러는 거야. 자, 이런 게 수자원의 활용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수자원의 가치는 선생님이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얘는 대체 불가능한 엄청난 자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알겠니? 네, 자, 자, 그거는 읽어보자. 인구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매우 제한되고 적지요. 네, 그래. 그게 물의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수자원 개발과 보전을 노력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수자원 개발을 위해서 댐을 설치하는 거야. 자, 비가 많이 올 때 이 물이 다 흘러나가지 못하게 댐에 가둬둔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댐에서 물을 흘려주는 거지. 이런 댐을 설치해서 물을 보전하고 그 다음에 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 지금 현재는 지하수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자. 이걸 해수의 담수화라고 불러. 해수의 담수화 기술 개발 등등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있지? 세 번째.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쓰는데 이 닦을 때 있지? 네. 수도를 어떤 사람은 수도를 선생님도 버릇이 돼서 그러는데 그러다가 잠그기도 하는데 이 닦으면서 이를 막 닦으면서도 수돗물은 켜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물이 온 국민이 그렇게 쓴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엄청나게 소모가 되죠. 근데 컵에 받아 하든지 또는 이를 닦는 동안에는 수도에 물을 잠궈. 이렇게 물을 아껴 쓰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니?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자, 그러면 자, 하윤아, 단원이 또 작은 단원까지도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수의 특성을 배울 거야. 네. 오늘 배운 것도 이거 봐. 금방 진도 나가는 거는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간 진도를 얼마만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외우고 요거를 다음 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외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 네. 그래. 그러면 또 이제 외우고 문제도 풀고 해봅시다.